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름은 오늘 비공개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가 무리 없이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창을 겨눈 검찰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관련 내용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르면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소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하지 못한 다른 의혹들도 살펴보기 위해서일 텐데 받고 있는 혐의만 40개가 넘는다면서요. 이제 혐의가 40개라는 거는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40개라는 거고요. 이거를 크게 보면은 재판 개입,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통진당 지위 확인 소송, 그다음에 뭐 정규직 법외 노조 통보 같은 재판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그다음에는 판사 블랙리스트, 다음에는 이제 공보관실 운영비 지원이에요. 네네. 이 처음에 대법원 내에 문건이 공개됐다는 거는 지난해 5월인데 이때 보면은 뭐 재판 거래라고 하면서 문제된 판결 중에는 KTX 여승무원 해고 통보, 해고 청구, 해고 취소 청구 같은 여러 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십 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걸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는 지금 많이 추려진 거죠, 그 개수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재판 거래 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데 좀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어떤 전략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검찰은 앞으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두세 차례 더 소환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양승태 원장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양승태 원장의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정황 증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독대를 해서 승마 지원을 요구를 하고 이런 진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강요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미 돈 건네간 게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 측에서 좀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사실이 달라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보면은 가장 크게 보면은 2015년 8월에 양승태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규진 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과 이제 최근에 확보가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김앤장 변호사, 그다음에 뭐 법무비서관, 임종원 차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독대를 셋이 모여가지고는 모의를 한 그런 문서들이 압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연결고리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를 한 정황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리 판단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이제 재판 개입이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냐,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게 판사는 법으로만 말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뭐 판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행정부 관료나 소송 상대방이랑 만나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다만 이게 도덕적인 비난을 벗어나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될 때 그 영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영장 청구는 하겠지만은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전직 수장 그리고 후배 검찰의 맞대결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전략을 좀 쓰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승태 원장의 전략은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I don't know예요. 나는 잘 모르고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개입한 적이 없다. 지금 사실상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용한 전 대법관 지금 영장이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규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보고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태 원장이 이 문제를 A부터 Z까지 뭐 내가 사실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재판 거래 이 사건을 가지고는 어떤 뭐 보수, 진보, 진영 논리에 따라 좀 평가가 나뉘는 것 같은데 왜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 전체의 수장으로서 그 수많은 판사들을 이끄는 자리에 위치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해놓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이 문건이 발견이 되고 6월에 이걸 검찰에 넘겼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은 뭐 사실대로 속죄를 하고 뭐 양심적인 공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양승태 원장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피의자로서 본인이 그냥 거기에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다고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저는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 양승태 원장도 왜 들어가기 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이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을 키우려는 그런 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었다라는 유서를 남겼던데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어제였어요. 12월에, 예. 12일 날. 그러니까 오후 4시 반쯤에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아파트 9층에서 28세 여성이 이렇게 투신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동료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나 너무 힘들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예. 그 익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렇게 실습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동료들한테 괴롭힘을 너무 당했고 나 힘들었다 그런 유서를 남기면서 동료들의 실명까지 같이 공개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그 유서에 남긴 그 동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는 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직은 정식 간호조무사는 아니었고 실습생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러니까 왜 과거에 최진실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민법을 개정한 거였거든요. 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이제 개정을 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랑 같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그런 예외가 있기는 한데 예. 이분은 이제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실습생이다, 뭐 정식 간호조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근무 그런 여건이라든지 근로계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제가 알기로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어떤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아니라 예. 그런 신고를 받고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처벌하는 처벌하는, 거라서 네. 이게 완벽하게 뭐 이런 사건을 방지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 동료들의 그런 괴롭힘이 지나쳤다, 어떤 폭행이라든지 폭언으로까지 연결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유서에 이제 그 동료들의 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힌 이 실명이 대상이 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는 네네, 거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를 넘어갈 텐데요. 이게 국내 유명한 동물 보호 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글쎄요.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자행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이 박소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동물권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물은 그냥 보호 대상이지 동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을 해요. 왜 강아지가 주인한테 뭐 몇 억을 상속받았다 이런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소연 씨는 이런 동물권 운동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하자 하는 동물권 운동가고 몇 년 전부터 이게 추견장을 급습을 해가지고는 식용견들을 구출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고 2002년에 이제 동물권 보호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는 여기 회원이 지금 2만 3천 명까지 모여 있고 네. 후원금이 연 15억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강아지 있잖아요. 예. 토리라고 하는 유기견을 입양시켜 가지고는 그 최초의 퍼스트독 아닙니까? 그 네. 유명한 강아지. 그래서 이 단체가 더 유명해졌는데 최근에 내부자 폭로가 있었어요. 근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개를 데리고 온 것들은 뭐 여기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데리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팠거나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폭로자에 따르면 자기가 실제 목격한 안락사만 하더라도 뭐 작년에는 50건, 2017년에는 20건 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는 예.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기도. 이 대표가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이 동물보호법을 보니까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안락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적용되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막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아파. 네. 안 되겠다. 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동물보호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이게 유기견이라든지 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그런 개를 발견할 경우에는 일단 10일 이상 주인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의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가 안락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개를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안락사를 시켰으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의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임의대로 약물을 처방했다면은 또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 일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가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규모부터 파악을 하고 규모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소연 씨는 지금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단지 어쩔 수 없었다고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이 이제 연간 15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좀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안락사 자체도 문제지만은 연간 후원금 규모가 15억이나 엄청 큰 규모였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또 받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때 내가 이거 안락사 시키려고 강아지를 보호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사람들이 이 단체에 후원을 할 때는 동물을 보호하라고 준 거지 안락사 시키는 거 알면서 그렇죠. 준 사람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안락사 경위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좀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15억 원이나 1년에 들어왔으면은 이 강아지를 보호할 만한 환경을 뭐 자기가 조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였을 것 그렇죠. 같지는 안락사를 그렇죠. 시켰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의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금 경위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조사가 필요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한번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경찰 소속 한 경위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경찰이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자, 이게 어제 오전 2시 40분 정도에 새벽 2시 40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소속 A경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누군가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 신고를 해가지고는 바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해당 경위가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촬영을 어디에 유포시켰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요. 만약에 예. 그게 아니라 그날 한 번만 이게 초범이다. 이전에는 한 번도 찍은 일이 없다. 그렇게 예. 보면은 그냥 뭐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모텔 몇 군데에다가 17대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몰카를 찍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먼저 유포했는지를 보고 네. 이전에도 만약에 이런 사진을 찍었다면은 본인의 네.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분명히 저장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징계 당연히 필요하죠. 징계하고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이 인천경찰서 측에서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